염성아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염성아 회장님 뵈면 뭐라도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아우, 요즘에 저희가 그 도시락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이제 오늘 며칠이지? 1월 22일 월요일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오른 것 같은데도 2,400선이고 떨어진 것 같은데도 2,400선이고 왜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 가고 일본 증시도 막 34년 만에 최고 가고 장난 아니던데. 근데 뭐 이유야 되게 많죠. 뭐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이유는 사실 좀 그게 지난주까지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북한 도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홍해 문제도 해결 아직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요즘에 외국인들 돈 많이 빼고 있잖아요. 아, 그 중국 뺀 증시. 돈들이 사실 우리로 왔으면 좋은데 네. 일본 증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옆나라 일본은 지금 계속 신고가 내고 있고, 네. 예. 그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실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작년에 오를 땐 좋았는데 이들이 너무 시총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 거기에서 약간 지수에 대한 영향도 많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그냥 뭐 안 빠지고 오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수는 플러스가 될 텐데 아, 이게 그냥 사실 오늘 1월 22일 날 2차 전지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뭐 에코프로 비하면 10%.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려오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뉴스들이 좀 악화 일로로 가고 예, 있죠. 사실 근데 이게 이런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음. 이미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이슈고 네. 포드가 뭐 F150 라이트닝 뭐 절반 줄인다. 아, 사실 이것도 이미 그 전에 좀 통보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매물이 저는 좀 쏟아진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들 빠진 만큼 그냥 급등을 해버렸으면 지수가 올랐겠죠. 네.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빠진 만큼 또 반도체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그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상반기에. 아, 그죠. 그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역으로. 부메랑이. 예. 그래서 그 역풍이 지금 좀 불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이제 1월 달, 지금 1월 달에만 한 7, 8% 정도 빠진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는 최고치 가고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최고치 가고 있고 한데 우리만 계속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12월에는 그야말로 산타랠리가 좀 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1월에 거의 다 뱉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12월만 하더라도 야 3월에는 금리 인하하겠다. 막 금리 인하 가능성 막 페드워치 보면 막 90%까지 가고 막 이랬다가 최근에는 한 30%나 되나요? 그래서 3월에 금리 안 내리겠는데 또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 보면 되게 현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작년 가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네. 시장이 항상 피벗 기대하다가 무산되면 어떻게 됐죠? 장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꺾였고. 근데 지금은 피벗을 하긴 할 텐데 생각보다 좀 이게 속도가 좀 느릴 것 같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 자체는 연준 위원들도. 근데 증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미국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니까. 네, 그냥 뭐 피벗 속도가 늦어져도 아니 상관없어. 약간 이 느낌 있죠. 거의 뭐 금리 네. 3월에 안 내려요? 뭐 알았어요. 우리 갈게요. 맞아요. 약간 가고 이 있고.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어쨌든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인상은 끝났어요. 근데 그건 그 전에 그건 피벗은 금리 인상 선언을, 그러니까 중단 선언 안 한 상태에서 네.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작년 9월에 기억하시죠? FMC에서 금리 한 번 더 올린다. 아, 그렇게 예, 좀 그래서 시장 놀래버렸잖아요. 위협성. 예. 예. 근데 이번 12월에는 아예 연준 의장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 끝났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몇 번을 하건 간에 시장은 일단, 어찌 됐건 올해는 인하 아니냐. 뭐 한 번을 하건 간에 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하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금리 인하를 할 때 과거에도 보면은 그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 인하 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뭐 옛날에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증시가 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경제 대부분 자체가 부러졌어요. 망가질 수 있으니. 예.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히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물가가 지금 3%대인데 금리가 5.5니까
좀 높은 상태죠. 그렇죠. 물가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4%까지 내려도 물가보다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낮추는 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로 인한 금리 인하니까 시장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인하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미국 기업들 보면 이번에 뭐 물론 이제 미국 기업은 아니라 TSMC가 너무 좋은 실적을 네. 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많은 빅테크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현재까지는 좀 견조한 편이고 또 AI가 그렇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끄는 업체들이 시총이 그냥 뭐 넘사벽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AI 관련된 실적이 없어도 네. AI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미국 맞아요. 주식 뜨거운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 3번 하느냐 6번이나 하느냐는 시장에서 그냥 별로 지금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자꾸 좀 매파 발언을 해도 네. 제 생각엔 시장이 전혀 안 먹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느냐 한 반만 밟느냐 요 차이고 대신에 브레이크는 안 밟는다라는 네, 거 시장은 알고 네.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증시는 왜 계속 브레이크만 잡고 있지?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겠어요. 얼마 전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리테일 부문의 윤지호 대표님 염승화 이사님의 보스 아닙니까? 저의 바로 이제 보스죠 보스. 저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계시는 보스죠. 윤쌤 네. 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실적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다. 너무 높이까지 가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정상권으로 좀 내려오려면 시장도 조금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라라는 이제 박스권 네, 대응을 맞아요. 제 주문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염의사님 일단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쌤님한테 보스에게 정면으로 어떻게 반기를 좀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세님보다 좀 더 제가 더 낙관적이에요. 네. 사실은 저는 올해 증시 그렇게 나쁘게 안 보거든요. 어. 실제로는. 근데 이제 연초에 지금 이제 안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또 결정타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윤지호 네.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작년에 그랬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51.7%예요. 플러스. 그게 너무 높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윤지호 대표님의 이제 걱정도 그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게 너무 높게 추정치가 올라가 있으면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근데 그 우려가 진짜 현실화되고 있어요. 음.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내려오고 예, 있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네.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여기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실제 이 약간의 옅은 색 있죠. 이게 예.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게 진한 게 이제 매출액인데 예. 다 꺾이고 있죠. 전망치. 연초 들어서. 예, 전망치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작년 12월에는 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한참 좋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도 야 어쨌든 내년에 전망 괜찮구나 했는데 연초에 삼성전자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빠졌고 거기에 2차 전지 LG엔솔이 네네. 충격파를 줘버렸죠.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아직 올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그쵸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요. 네, 전망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올해는 작년보다 좋거든요. 올해 플러스 나는 거를 의심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윤재호 센터 이 대표님 말씀대로 50% 시장이 기대하는데 그걸 맞춰줄 거냐 아니면 30%대로 그냥 낮은 상태로 성장을 할 거냐. 그럼 기대가 사실 많이 약화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지나봐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연초 이후로는 삼성과 LG엔솔이 실망을 줬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좀 약간 바뀌는 게 뭐냐면 TSMC가 네네네. 너무 좋은 실적을 냈고요. 또 전망치도 되게 좋게 네, 제시했잖아요. 올해 20% 성장하는데 예. 그럼 삼성 파운드리에 그게 나쁘게 작용할까? 아. 거기다가 하이닉스가 원래 4분기 적자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추정치가 바뀌고 있어요. 흑자로. 그래요? 네, 2천억 정도 흑자 날 것 같고 원래 한 10조 정도 올해 예상을 했거든요. 영업이. 근데 2024년 네, 흑자 10조. 10조. 근데 지금 11.5조 정도까지 아,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반대로 오히려.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삼성은 좀 꺾였고. 네네. 근데 삼성이 좀 이번에 실적 안 좋았던 게 메모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파운드리가 안 좋았죠. 파운드리. 거기 적자 나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TSMC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고 갤럭시 S24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예약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요? 아니 지금 예약해놔. 뭐 쓰고 계시는 지금은 21, 21. 3년 전 건데. 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모두가 다 AI만 보고 있잖아요. 그쵸. 삼성을 볼 때. 온디바이스 AI 뭐 오늘도 뭐 주가 급등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삼성이 옛날에 엑시노스라는 AP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거 망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 22년도에 발열 이슈 터져가지고 그래요. 네. 거의 뭐 퇴출되다시피 했는데 퀄컴 거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최상위 울트라 모델에는 퀄컴 게 들어가는데 그 밑에 두 개 모델 있죠. 기본 플러스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가요. 삼성 꽤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뭐 그 긱벤치인가 무슨 뭐 아, 네네네. 이 벤치 긱벤치. 긱벤치 맞죠? 네. 거기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성능 하는데 테스트. 스냅드래곤 이번에 들어가는 거랑 네. 차이가 작아요. 오, 그래요? 많이 쫓아왔어요. 스냅드래곤 8 아마 3세대가 네, 3세대 울트라에 맞아요. 들어갈 네. 텐데. 근데 그만큼의 지금 퍼포먼스가 거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숫자를 제가 봤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물론 나와서 뭐 또 검증을 해봐야죠. 실증을 해봐야죠. 네,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정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쪽으로 계속 이어지면 엑시노스는 성공한 거예요. 엑시노스가 성공하면 파운드리가 좋아집니다. 아, 이거를 삼성적이니까. 삼성이 만드니까. 아, 그렇죠. 그럼 삼성은 최대 고객사가 있는데도 파운드리 활용을 못한 거예요. 엑시노스 때문에. 근데 엑시노스가 이게 검증이 되면 파운드리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또 내년엔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파운드리 쪽에 AI만 볼 게 아니라 엑시노스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직 지금 안 나왔어요. 약간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긱벤치 스코어대로만 어쨌든 검증이 진짜로 된다면 실제로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엑시노스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기대들을 잘 안 하는 부분인데 네.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삼성을 볼 때 온디바이스 AI 나온다고 얼마나 솔직히 팔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엑시노스가 저는 더 삼성한테. 아,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실적 추정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또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한 번 네. 더 자료 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일평균 수출 데이터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 선 쭉 올라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한국은 어쨌든 수출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거 항상 김영익 교수님이 엄청 네. 강조하시는 건데. 근데 저게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도 2.2%또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현대차증권의 리서치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네. 반도체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이익 감소한 건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아, 근데 저 제외해보자. 반도체 제외. 제외해보면 실제로 영업이익이요. 그러니까 올해 전망이 역대 최고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162조에 반도체 제하고.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좋았어요. 네. 작년에 150조.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제외했을 때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일단은 19% 증가했고 올해 9% 추가로 증가할 거래요. 그러니까 19% 증가하고 올해 또 늘어나는 건 반도체 제외하고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반도체 의존도가 크니까 그걸 빼면 안 되지만 반도체 나머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이익이 올해 또 잘 나와준다면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TSMC가 너무나 놀라운 실적을 냈는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추정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지금 올해 이익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하향 조정될 거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생각들이잖아요. 네. 분명히 좀 낮아질 거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근데 반도체가 또 생각보다 만약에 우리 예상 사이클을 벗어나는 업사이드가 나와버리면 추정치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 과거 패턴대로 기업이익이 추정치가 꺾이니까 올해도 뭐 뻔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한두 달은 더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저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분명 업사이클은 맞는데 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나올지.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네, 지금 당장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2,40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너무 이거를 뭐 나쁘게만 보지 말자. 설사 이게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 나오더라도 그걸 지금 이미 주가는 또 선반영을 또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에서는 너무 이익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뭐 윤지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똑같은 실적 전망일 때 이거를 2,600선 가서 보는 거랑 네. 2,400 초반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다는 다르죠. 거죠. 그래서 네. 주식 투자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월 22일 기준으로는 지금 코스피
종가가 2,464였네요. 코스닥은 예, 839. 2,400. 그러면 근데 여기서 반도체에도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 제외한 실적 전망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연초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휘영청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적다. 불확실성 낮은 안정적인 섹터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음식료 같아요. 음식료. 변동성 적은 것. 그래서 사실 음식료가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올해 상반기를 좋게 보는 게 사실 이제 변동성이 적다는 건 두 가지죠. 실적하고 주가. 예. 둘 다 뜻하는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 주가 변동성은 별로 없잖아요. 음식료가. 원래 네. 그러니까 라면 빼고는. 예. 라면은 작년에 워낙 성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합식품 회사라든가 뭐 제일제당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요즘에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음식료가 사실인데 올라갈 수 있는 사실 모멘텀이 그동안 없었죠. 왜냐하면 곡물가가 올랐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고 예. 그다음 내수 경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외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라면 아니면 오리온, 네. 오리온 초코파이 뭐 이 정도고 다른 쪽에서 크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식품주에 대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아니, 굳이 뭐 식품주 싼 건 알겠는데 성장도 안 나오고 그렇죠. 관심이 AI도 없는 안 하고. 예, 맞아요. AI가 없어요. 맞아요. 네네네. 먹는 거는 AI가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없어서 오히려 저는 좀 편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보수적이거나 네. 아니면 시장 대응을 이제 민첩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음식료가 네, 더 안정적이다. 낮고. 근데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식품 회사를 음식료가 좋아질 게 있나 예.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그럼요. 돼요. 근데 일단 요거 그래프 한번 봐보시면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옥수수랑 밑에가 대두 원당이거든요. 예. 저 보면 다 꺾였죠 지금. 농산물 가격은 일단 꺾였고요. 원당이 그거잖아요. 그 사탕수수. 그래서 이제 설탕. 네. 그런데 그게 엘니뇨 때문에 올라갔다가 얘마저도 지금 급락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 다 꺾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시차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투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게 투입이 돼서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근데 음식료 가격은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어느 단가 정도. 올려놨죠. 근데 그걸 낮추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 2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매출 성장이 안 나와도요. 이 C라 그러죠. 비용이 줄어가지고 네. 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보고 있는 게 여기 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참치효과라고 예. 이게 참치효과가 이 아투나 인덱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검색 가능하거든요. 근데 3개월 전에 이게 1792달러였어요. 참치가. 예. 지금 1480달러예요.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참치를 이용해서 통조림 만드는 기업들 있죠. 그렇죠. 이 기업들은 좋죠. 이게 원가예요. 아하.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참치 통조림을 네. 이거 원가 올라간다고 갑자기 가격을 미친 듯이 오르거나 원가 떨어진다고 이제 원가 떨어지니까 저희 통조림 가격 낮출게요. 이런 거 본 적은 거의 없으시죠. 거의 고정돼 있어요, 가격이.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원가가 떨어지면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원가가 올랐거든요. 예. 계속 오른 거 보이시죠? 저게 몇 년부터요? 2019년부터. 아, 19년부터. 여기가 이제 2015년 정도 될 텐데. 되게 장기간. 네, 장기간인데 사실 2019년부터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게요, 참치 효과가 재밌는 게 유가 따라다녀요. 원유 가격이 좀 연동돼요. 원양어선 예. 돌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무너져 버렸죠. 예. 추세가. 아, 이러면 이걸 이용해서 통조림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료는 이제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기업은 좀 특수한 케이스고 해외 수출 나와서 네. Q 성장이 나왔잖아요. 매출 네. 성장.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수다 보니까 이게 매출 성장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렇죠. 뭐가 들어야 되냐? 뭐가 중요하냐면 C가 비용. 빠져야 돼요, 네. 비용이.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음. 좀 괜찮은 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또 요즘에 워낙 물가 비싸다 보니까 내식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외식을 줄이고 네. 내식을 늘리는. 예,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들이 집에서 또 참치 통조림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틀려도 별로 이룰 게 없어요. 주가 자체가 워낙 가가지고 별로 오른 것도 없고. 예, PER 뭐 5배 요 정도 상태인데, 근데 실제 보면 실적도 괜찮아요.
근데도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거죠. 아, 여기는 성장 안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또 시장에 한번 저는 주목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상반기 중에. 근데 이제 지난해에 연말쯤에 뭐 가을이었나 연말쯤이었나 막 부총리도 그랬고 대통령도 나서서 막 그 이것저것 가격 내리라고 엄청 네.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네, 내린 이렇게 뭐 좀 내리기도 라면도 했고. 좀 내렸지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려갈 건 내려갔고 예. 이 업체들 입장에서도 뭐 내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원가 부담이 확실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좀 모멘텀으로 한번 어느 시점에 근데 뭐 음식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AI 안 하니까요. 온디바이스 참치 아니잖아요. 네. 아 온디바이스 참치는 괜찮은데 이거. 아,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의 쏠림 현상이 한쪽에선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이 변동성 엄청나게 커졌고 네. 야 오늘은 이 테마야? 내일은 저 네, 테마? 맞아요. 정신이 없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불확실성이 낮은 섹터는 이제 음식료 쪽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섹터를 점검을 좀 몇 가지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반도체는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예. 다른 섹터 한번 볼까요? 아니면 다른 반도체를 섹터, 좀 더 반도체 이야기하세요. 조금만 더 네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요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삼성전자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시총 1위니까 그렇죠. 이 기업이 올라가야 뭐 지수 3천이 보이는 건데 네. 근데 되게 기회는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중간에 있고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TSMC가 하고 있잖아요. 네. 저기 옆에 AMD, 엔비디아 오른쪽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칩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이번에 메타도 그랬고 네. 오픈 AI도 그렇고 네. 자체 칩 설계하겠다고. 하겠다. 근데 대부분 1순위가 다 TSMC예요. 어. 무조건 우리 파트너사는. 왜냐면 검증돼 있으니까. 파운드리 맛집. 예. 근데 삼성은 여기에 메모리까지 같이 하니까 사실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HBM하고 여기 AI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에다 HBM 꽂아가지고 이거 조립해서 납품하는 게 TSMC가 하는 건데 삼성은 자기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HBM까지. 네. 기회가 좋은데 못 살려요. 안 줘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진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도 아마 답답할 텐데. 네. 근데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TSMC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MD도 이제 삼성과 좀 협력하려는 모습도 있고 뭐 샘 알트만이 어디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요 PPT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짐 켈러라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네. 그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테슬라 네네네. 거기 반도체도 설계한 분이거든요. 아. 이분이 이제 텐스토렌트라는 그 캐나다 기업 하나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현대차가 지분 투자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에 일단 맡겼어요, 외주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물론 아직은 뭐 규모가 크진 않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2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점유율이 밀렸는데 뭔가 좀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삼성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한번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실현이 될지는 뭐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좀 한번 요거는 좀 그렇게 됐으면 네. 하는 좀 그러니까 바람을 좀 TSMC 갖고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도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캐파에 또 한계가 있다 한계가 보니까 있죠. 좀 일단 줄을 서시오, 기다리시오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좀 낙수 효과가 삼성 파운드리로 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HBM3E도 그렇고 삼성도 자체 HBM을 좀 많이 내보내면서 네. 후공정까지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다려본다.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이제 어느 날 또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운드리나 지금 AI 모멘텀 빼고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그래도 지난해 어느 정도 바닥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반도체는 다운 사이클 막 1년 반, 업 사이클 막 2년 반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막 주가 차트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왔을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는 이미 저기 그 밴드 상단 다 뚫어가지고 밸류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역대 그러니까 최고 거의 밸류까지 뚫어버렸어요. HBM이라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차이 보여주는 근데 그건 거죠. 인정해야 돼요. HBM 세계 1위니까 예.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밸류가 위를 뚫는 건 맞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근데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에 전통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돌리면 이제 전통 반도체 업황 돌리는 거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2분기 정도로 꼽고 있더라고요. 2분기부터는 돌아설 거다. 이쪽 수요도. 그러니까 지금은
AI랑 HBM이 좋은 거지. DDR5랑. 아, 예전 반도체 있죠. 이쪽은 아직도 재고가 좀 있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뭐 네. DDR4, DDR5. 예. 근데 이쪽이 돌아서는 건 2분기부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밸류업을 한 번 더 할 테고. 근데 삼성이 좀 문제인 게 삼성은 PBR 기준으로 지금 이게 밴드가 보통 5개로 돼 있는데 중간 있죠. 중간 네. 밑에 있어요, 아직도. 어. 그러니까 밴드 지금 PBR 1.5배 정도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들은 이유는 결국 삼성에 대한 그 HBM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서 아닌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따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수주에 잡히고 이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밴드 상단까지는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삼성전자가 밴드 상단까지 아마 도전을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에서도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전통 메모리 비중은 오히려 삼성이 더 좋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쪽이 돌아서면 삼성이 더 탄력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2분기부터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HBM을 어쨌든 하이닉스를 좀 약간 추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상반기에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기대할 건 사실 많아요.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싸거든요. 네. 하이닉스보다 훨씬 싼데 기대할 건 많은데 그만큼 또 안 되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지금 투자를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삼성이 더 좀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도 그렇고. 투자할 때 밸류도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좋아도 밸류가 목에 차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업사이드가 좀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전에 작년 언제죠? 그때 하이닉스 시총 100조 넘었을 때 아, 네. 선지자님 영상이 또 한번 아, 네네. 저희 기억나시죠? 올렸었죠. 네. 네. 그때 한참 하이닉스 7만 원 할 때였나? 맞아요. 그때 뭐 삭발하겠다. 삭발한다고. 예. 근데 그때는 밸류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하이닉스 나쁘게 보는 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발상으로 접근을 네. 한다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전통적인 메모리도 사실은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를 했던 게 사실 이것도 뭐 거의 1년도 된 네,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바닥 쳤다 언제냐. 근데 지금은 또 24년 2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메모리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기대 그리고 뭐 HBM3E 같은 거 뭐 수요로 올라온다. 뭐 이런 소식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HBM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AI AI 죠. 모멘텀. 앞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AI의 본체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가 대장주이기는 한데 우리 시장에서 좀 찾아보자면 이것도 약간 테마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AI 관련주로 일단은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변동성도 크고 과열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최근 이제 오늘 또 AI 관련주가 완전 폭발을 했어요. 위로. 지수는 빠지는데 예.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너무 이게 펀더멘탈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잖아요. 근데 네. 그 속도가 옛날과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빨라요. 어. 작년 2차전지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고 요새 AI 관련주도 그냥 AI 붙으면 일단 주가가 위로 불을 뿜어버리니까 사실 AI를 우리나라에서 AI 대표주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네네.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대표주자인데 음. 이들은 천천히 가요 되게 주가 움직이면 느려요 되게 느려요 원래 또 실체가 있으면 또 천천히 가지 천천히 않습니까? 가는데 네. 옆에 이제 가벼운 기업들은 뭐 그냥 하루에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근데 그 후에 검증에 들어갔을 때 그걸 못 맞추는 기업들의 주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AI를 부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AI는 이미 우리 지금 삶 속에 이미 들어왔고 저도 챗 GPT를 지금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네. 좋아요. 너무 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될 거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인터넷 시대 열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네. 인터넷 나오고 IT 버블은 사실 인터넷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산업의 개화기에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피울 때는 버블이 항상 또 따라오긴 하죠. 네. 근데 AI는 누가 봐도 지금 끝물이라고 보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개화를 하는 거니까 이게 몇 년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올라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다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비싸게 사면 대가를 항상 치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3년 초에도 로봇 AI 테마주도 엄청 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반토막 많이 나기도 빠졌어요. 하고 네. 반의 반토막 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올해도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너무 오른 거는
공부를 해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내려오더라고요. 주가라는 게 내려오니까 그걸 꼭 기다리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도 만약에 내가 공부했는데 안 오른 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수 상관없이 좀 투자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AI에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좀 바뀌는 게 요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네. 자료 보시면 GPT 스토어가 나왔잖아요. 아. 오른쪽은 앱 스토어거든요. 네. 앱 스토어 나오고 애플 아이폰이 결국 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근데 지금은 이 챗 GPT 같은 게 물론 저도 이제 매일 쓰고는 있지만 기업들용으로 지금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요 스토어는 뭐냐면 이제 B2C로 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한테까지도. 그럼 이게 어쨌든 AI의 어쨌든 또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 시장에 또 이것도 사실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가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터치해가지고 앱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게임도 하고 예, 사람들이 되게 또 신기해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걸 확산시킨 저는 주역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 GPT 스토어가 몇 년 후에 계속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AI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말자. AI 투자는 맞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다만 그 안에서 주가들이 너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서 그쵸. 그것만 좀 경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싸게 산 그 대가를 또 굳이 여러분이 치르실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GPTS, GPT 스토어가 과거의 앱 스토어만큼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그때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스타 기업들이 맞아요, 나온 나왔어요. 거니까요. GPTS 시대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스타가 될지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 옥석 가리는 시간이 또 분명히 올 테고, 좋은 듯 하다가 안 좋고 안 좋은 듯 하다가 어느샌가 올라가 있는 섹터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동차. 아니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팔린다고 막 고금리 시절이고 막 캐피탈 금리 때문에 그래서 차 안 팔린다고 또 전기차 안 좋다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기아차 같은 게 또 신고가 가 있다가 다시 또 빠지고. 후두두둑 또 조정받고 있고. 아니 이거 자동차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자동차는 지난 몇 년간 실적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률을 유지하는 실적이면 좋은데 성장률 올라가고 사실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잖아요. 실적 자체는 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실적이 현대차가 꼭 잘해서 그런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차 잘한 거 맞아요. 브랜드 가치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 이익 괜찮았거든요. 네. 그 배경이 뭐죠? 일단 그 자동차 그 대기 수요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게 한 2년 계속 이어진 거예요. 대기 수요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 또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있었죠. 뭐 최근엔 전기차 기대감이 좀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전기차 기대감도 작년에 좀 남아 있었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었죠. 딜러들한테. 그렇죠. 왜냐면 이제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사실 거의 끝나버렸고요. 네. 인센티브도 이제는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공급망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돈 벌었던 게 이게 현대차가 자기 실력으로만 잘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작용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순이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서라도 오죽하면 중고차가 더 비싸겠어요. 네. 거기다가 인센티브 줄죠. 환율 효과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일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안 거죠. 이게 유지되나? 계속 유지될까? 이제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에서 대기 수요 다 풀렸고 지금 실제로 재고 증가하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12월 지금 현대 기아차 실적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12월 데이터만 보면 네. 좀 꺾이는 게 실적 나왔고 그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되게 네. 잘 보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도 시가 제가 읽어보니까 상저하고로 보시더라고요. 자동차 상반기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각들이 조금씩 이제 상반기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는데 올해 이익 증가가 별로 없어요. 올해 완성차가.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결국엔 시장은 지금 번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이 스노우볼 효과가 생겨서 꾸준해야 되는데 완성차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니까 크게는 안 빠져요. 그렇죠. 밸류가 낮으니까. 네네네. 근데 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 PER 뭐 5배, 네. 7배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주가가 70% 작년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HBM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 기아가 다른 완성차가 못 보여주는 뭘 보여줬으면 밸류가 엄청 올랐겠죠. 근데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엔화 효과도 좀 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는 이제 그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해소를 지금 못하고 있고 12월 실적에 그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올해 상반기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지금 못 가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보고 있어요. 상저하고 상저는 이해가 가고 그럼 하고라는 건 뭔가 금리 인하 이후에 그죠?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좀 그때쯤이면 또 전기차도 뭐 지금보다 좀 더 팔릴 것 같고 금리 낮아지고 또 올해 10월에 미국 조제 공장 완공돼요. 아, 그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고 그 25년도에 현대차가 이번에 그 CES 2024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SDV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로 가는 자동차 네. 있죠. 이걸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을 한다. 그럼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또 일단 뭔가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요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쪽은 완성차가 조금 지금 모멘텀이 없으니까 배당받을 목적으로 사시는 건 되게 좋아요. 아, 쌀 때. 우선주 같은 일단 거. 뭐 기아만 해도 6% 이상 배당 나오고 우선주가 한 10%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당 목적으로 장기 투자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성장을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부품회사 같아요. 왜냐하면 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 네. 요게 예전에 유진투자에서 나왔던 그 약간 그 공장이거든요.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예.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 공장이 올해 10월에 이제 가동이 들어가면 네. 114만 대 생산이 들어가요. 미국에. 여기 전기차 전용 공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인도가 큽니다. 인도가 지행 공장까지 인수하잖아요. 그래서 132만 대. 근데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다 현재 진출해 있어요. 네. 부품사들이. 부품사도 예. 많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여기가 가동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 매출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173만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연간 제가 찾아보니까 394만 대 생산한대요. 네. 근데 이 두 군데 합쳐보시면 아, 200만 대 중반대죠. 그렇죠.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네. 이 미국과 인도에 생산하는 거예요. 음. 굉장한 규모죠. 근데 여기가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게 되니까 부품사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도 개선될 때 오히려 이제 오름폭이라든지 변동성은 이제 부품사가 더 크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같이 보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방산주 좀 살펴볼까요? 방산주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입니까? 2년, 만 2년 돼가고 있고 중동 정세도 좀 좋지 않아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또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근데 방산주도 항상 이게 종목별로 너무 격차가 커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또 다른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들이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때 유상증자 대규모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이건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방산주. 근데 이제 방산주가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간. 예. 1, 2년 정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근데 어쨌든 올해 또 기회가 오긴 올 텐데 주가가 혹시라도 사실 작년에도 한 번씩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중간중간. 기억하시면 LIG 넥슨도 한번 확 빠진 적이 맞아요. 있었고. 예. 근데 그러다가 로봇 이슈 생겨가지고 주가가 그 후로 한 2배 또 올랐는데 올해도 어떤 이슈가 될지 모르지만 방산주는 저는 꼭 한 종목 정도 투자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방산 트렌드가 1, 2년에 끝날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2022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마크롱 대통령 있죠. 프랑스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우리는 전시 경제에 진입하고 있다. 전시 경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프랑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우리는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약간 이게 사회주의가 들어간 거죠. 약간 민주주의면 우리 자유가 우선인데 전시경제 뭐냐면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그만큼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독일의 숄츠 총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시대전환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의 최대 위협이다. 독일은 유럽과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1.4에서 그렇죠. 2%로 증가시키겠다. 음. 근데 이게
유럽은 그동안 평화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끝났어요. 어쨌든 폴란드가 우리에서 무기 샀고 하는 것처럼 그럼 앞으로 국방비 증가시키는 게 1, 2년 안에 끝날 이슈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근데 여기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중동, 화약고고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죠? 대만. 아, 대만. 대만이 지금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만에다 무기 많이 팔아먹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계속 도발 얘기 나오고 저 러시아 쪽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군비 경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스타일이 네. 미국만이에요. 이 사람은 남하고 동맹 그쵸.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려고 했고 대만에도 우리 지원 안 한다. 네. 대만 알아서 해라. 약간 이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자기가 각자 도생해야 돼요. 미국이 안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어쩔 수 없이 군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요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게 그러면 왜 우리나라 방산이냐?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경쟁력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있잖아요. 전차가 노르웨이가 이번에 독일 거 사거든요. 예. 54대인데 제작 기간이 9년 걸립니다. 아, 9년이었어요. 우리나라 K2는 3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샀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영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렇죠. 유럽 영내니까 독일 걸 좀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폴란드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한국 걸 샀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내수 방사청 것도 이제 미리 돌려서 네. 이제 갖다 주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당연히 납기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저 군수공장에 다 놀고 있어요. 네.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문을 닫고 있었다가. 네. 근데 저거 가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국은 분단국가, 전쟁국가잖아요.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무기를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주 레드백 네. 독일 이겼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어쨌든 가져갔고 물량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독일을 이긴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독일은 뭐 세계 최강의 어쨌든 군수업체들 갖고 있으니까. 레드백은 뭐 한화가 아예 그냥 호주 맞춤형으로 네, 개발해서 맞아요. 이름도 그렇게 붙인 거. 근데 여기만 그럴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방산주의 트렌드는 저는 그 대만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이상 이거는 저는 계속 가는 트렌드로 보거든요. 이게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 끝나면 방산주 무너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과거에 걸프전 끝나고도 미국 방산주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 네. 이랬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과 전쟁이 끝나더라도 뭐 냉전 시대라고 표현하면 좀 과언이긴 하겠습니다. 뭐 신냉전 시대다 뭐다 이렇게 또 가는 것과는 또 다르다라는 다르다. 그런 관점으로요.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가 끝나겠죠. 근데 끝나더라도 대부분 휴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휴전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우크라이나도 계속 군비 증강해야 되고 주변 국가들도. 예, 주변 국가들도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무기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방산업체들 계속 저는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예, 장기적 관점으로. 근데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방산도 좀 조정을 기다리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스타 주식이었다가 하반기부터 속썩이기 시작해서 24년 초에도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신나게 들어야 될 음악인데 이제는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돌을 보면서 이 주식쟁이들은 힘들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네. 엔터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일단은 이제 앨범밖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앨범 외에.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그 누구죠?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에스파 앨범 나왔는데 중국 공구가 급감을 한 거예요. 공동구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동구매가 줄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전작과 비교해 보니까 확 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JYP의 엠믹스 네. 또 누구 있죠? 그 있지. 예. 여기가 초동 판매량이 확 준 거예요. 전작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일회성이 아닌가? 이제 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팀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이 왜 줄지? 전년 동기 대비 혹은 네. 전작 대비 초동 물량도 그렇고 네. 꾸준히 나가는 것도 데이터가 다시 안 살아나네 맞아요.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블랙핑크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룹 계약은 했는데 결국 개별 계약은 또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결국에 몇 년 후에는 이들이 이탈하면 어떡하지? 이 리스크가 또 새삼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기도 이제 4년 차, 5년 차 아이돌 네. 됐는데 7년 차 돼서
불핑처럼 예. 지들 이제 많이 컸다고 예. 그룹 계약은 이 회사랑 하지만 개별 계약은 다 자기네 1인 맞아요. 기획사 그럴 수도 차리는 있고.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이제 좀 디스카운트가 될 수 예. 있는.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이 엔터사들이 가져가는 몫이 작아져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신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더. 7년 차 이내에 예. 뽕을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한 이슈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들이 어쨌든 이제 주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밸류를 떨어뜨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이제 많이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네. 기대는 하는 게요. 앨범밖에 할 게 없었대요, 그동안은. 네. 왜냐면 콘서트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 앨범을 옛날엔 2개 사던 분들이 막 5개, 6개 한 번에. 그러니까 앨범이 하나 나오면 6개 사는 거예요. 네. 거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 보니 카드. 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냐면 콘서트를 하니까 굿즈도 팔고 아, 네. 또 그 DOE 같은데 버블 같은 데서는 자기가 일정 월정액 내면 네. 그 아티스트랑 대화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이제 그런 걸로 좀 그런 분산이 플랫폼들. 되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제 아무리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 팬덤들이라 해도 어쨌든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앨범만 살 수는 없고 분산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앨범보다 앨범 5개 살 거를 2개 사고 예를 들면 콘서트 가고 굿즈 사고 이렇게 분산되는 거 아니냐. 실제 콘서트 비용이 엄청 비싸졌어요. 지금 뭐 20만 원까지도 옛날에 1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팅 전쟁이에요. 예, 하니까. 네. 그럼 이제 그만큼 비싸진 만큼 앨범을 또 못 사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근데 이런 이유면은 엔터주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분산되는 거니까. 아, 이거를 그냥 이쪽 앨범 살 돈이 콘서트로 가는 거고 이런 그래서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네. 팬덤이 얇아지는 거 아닌가? 요 걱정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덕질 하시고 막 하시던 분들이 네. 이제는 뭐 여러 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팬덤의 두께가 실제로 진짜 얇아져가지고 앨범 준 만큼 여기서 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을 좀 네. 같이 봐야 되는. 근데 그거는 1분기 실적까지 제가 봤을 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봐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주가는 팬덤이 얇아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미. 예, 이미 주가는 너무 그 엠믹스나 있지 앨범 판매 안 된 거 보고 그날 하루에 8%가 네, 맞아요. JYP가 생각했었죠.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볼 거는 이제 그런 건데 다만 저는 올해가 엔터주 제가 이제 공부한 결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네네네. 이게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왼쪽에 있는 표요. 예, 요 표가 이게 올해 상반기에 데뷔하는 K-팝 신인 그룹이에요. 아, 신인 그룹만 저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통 연간 5팀 데뷔한대요. 연간. 4대 기획사 합쳐서. 예. 근데 지금은 뭐죠? 엄청 많네. 상반기에면 10팀이에요.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가 이제 좀 편하시라고 네. 미드필더로 바꿔놓은 게 뭐냐면 예. 옛날에는 엔터사들이 BTS나 블랙핑크 여기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한 명한테 예, 몰빵. 예, 몰빵. 성공했죠. 음. 지금은 이게 아니고 분산시켜요. 아. 그러니까 이 중에 중방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볼륨은 안 줄어요. 하이브가 그걸 제일 잘하잖아요. 하이브가 나오는 그 중박 신인들이 라인업 사실은 좋죠. 다 대박 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뉴진스도 사실 대박 나고 그랬고. 이제 대박 그룹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요 이제 조선일보 기획 기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만약에 기존의 빅스타의 공백을 좀 메꿔주면 이건 더 오래 간다고 봐요. 그럼 완전히 이게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더 탄탄해진다. 예. 그리고 신인이 성공하면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7년 차 예. 되기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공하냐 아냐가 상반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엔터는 되게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기존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엔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변화를 주목하셔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게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의존도가 그러니까 YG엔터가 부러진 게 결국엔 블랙핑크 의존도가 그렇죠. 너무 높아요. 네. 원래 그런 리스크도 네. 있었고. 근데 그 미드필더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스템을 제일 갖추고 잘 갖춘 게 어쨌든 하이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제일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웃자고 한 건데 네. 진영이의 약속을 좀 아, 지켰잖아요. 맞다. 크게 쏘셨죠? 크게 쏘셨죠. 50억. 50억.
그러니까 이 슈카월드에 나오셔가지고 맞아, 그때 맞아. 9만 원 초반일 때 그때 자기 회사 네, 주식 되게 싸다가. 자기는 싸 보인다. 근데 8만 원대에 사셨더라고요. 8만 4천 원인가? 물론 뭐 네. 사실 주가라는 건 CEO도 모르는 거고 네. 최대주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거긴 합니다만 일단 자신감을 보여줬다. 네, 자신감을 보여줬다. 근데 어찌됐든 간 그 후에도 주가는 떨어졌다. 예. 근데 CEO가 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만큼 좀 싼 것 같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방은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엔터주들은. 왜냐면 안 좋은 이슈들이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는 실망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한번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기대감으로 이제 바뀌는지 이제는 좀 한번 검증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CEO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바닥이라는 건 아니고 저도 예전에 그 CEO가 샀다고 해서 그 자신감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박살난 케이스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을 건 없습니다. 믿을 건 아니에요. 믿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좀 데이터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신인들 나왔을 때도 같이 앨범 네. 판매량 뭐 시장 반응 같이 봐야 그래서 되는 이번 주에 26일인가요? 그 비처 있잖아요, 비처. 그 비처가 JYP 엔터의 예. 미국 현지 걸그룹 이름이 비처예요. 그 V차라고 A2K V차라고 써있던 그게 비처입니다. 그 A2K 프로젝트 네, 이름이 거기에 예, 비처. 오, 그게 이제 드디어 데뷔해요. 1월 26일로 알고 있어요. 1월 26일에 예, 그러니까 그거 잘 돼야 되는데. 되면 이제 JYP 엔터 주가는 좀 올라가겠죠. 되게 그게 이제 상징적인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아요. 한미 합작 네, 프로젝트. 잘 한미 반도체 돼야 아니고 한미 합작 프로젝트. 네네. 또 하나 어느샌가 네이버 카카오가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네네네. 이제 뭐 급반등은 아니고 서서히 좀 올라왔던데요. 인터넷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인터넷주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써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어떻게 좀 사람들의 주름을 좀 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제 바닥은 찍었고요. 이미 네. 뭐 카카오도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어느새. 주가죠. 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왜냐면 주가가 빠져서 오른 것도 있지만 올라간 근본 배경이 올해 실적이 좋아요. 전망이 괜찮아요. 실적으로. 예.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한 업체예요. 천천히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진 네, 크진 않더라고요. 않아요. 꾸준히 네. 조금씩은 늘어왔던. 근데도 올해 이익 전망치가 21% 증가해요. 그렇게 꽤 높아요. 예. 일단 증권가에서 나온 거 그렇고 오. 카카오는 훨씬 좋아요. 카카오는 역성장했잖아요. 네네. 지난 한 2년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기저효과도 있어가지고 59% 올해 이익 성장이고 25년도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1조 원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7,5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하는데 25년도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검증은 하셔야 되지만 물론 저희가 서두 네. 이야기한 것처럼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너무 과도하게 네. 갔다의 일례일 수도 예,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여기에 좀 흥분을 한 거죠. 이렇게 오래 성장을 해? 근데 주가가 폭락에 있다 보니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지만 올해는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요. 다만 어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네. 중간중간 분기마다 검증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못 미치면 주가는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반드시 잘 나와야 됩니다. 그걸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다른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사가 분할된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네이버는 그렇죠. 웹툰 빼고. 네. 제가 알고는 거의 네이버 웹툰만 미국에 상장 지금 그렇죠. 준비 중이니까 네. 사실 미국 상장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는 악재는 아니니까. 네. 근데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주식 장사. 예,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카카오가 제일 잘 파는 게 주식이라고. 주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게 결국 네이버는 어쨌든 이제 검색이나 요즘에 또 뭐죠 이 검색하고 AI. 상거래 네. AI 맞아요. AI. 이 세 가지가 주축인데 AI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거고 음. 요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광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고 광고가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올해 좀 살아나는지 요걸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예. 근데 전자상거래 괜찮은데 문제가 요새 알리익스프레스가 난리가 났잖아요. 테무랑.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들어오면서 네이버 쇼핑 이거 사람들 안 하고 알리하면 어떡하지? 이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보고서 쓴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알리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래요? 그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알리나 중국의 테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구하는 거 대부분이 가전제품을 많이 산대요. 가전제품이요? 네, 가전. 네, 가격이 좀 예를 들면 가전제품 중에 가전이라는 게 근데 IT
제품 아, 중에 뭐죠? 우리 그 귀에 꽂는 거 있죠. 무선 헤드셋. 네네네. 저렴한 거. 그게 가격이 만 원? 어. 만 얼마에 팔더라고.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그냥 소리가 들리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죠. 그 근데- 차량용 청소기 네, 이런 맞아요. 거. IT 제품이나 주로 가전 제품 많이 팔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아, 겹치는 게 별로 네. 없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위험한, 약간 위협을 느끼는 게 쿠팡 같은 데죠. 아. 쿠팡 지마켓. 막 중저가. 네, 여기가 좀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는 그 영향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면 네이버도 악재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또 네이버,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가 알리를 딱 검색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이 네이버 스토어 있죠. 네. 여기에 이미 입점이 돼 있어요, 또. 알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알리한테 광고비도 받아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안에 지마켓 11번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네. 아.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네이버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근데 거죠.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씩은 다르다. 네,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큰 타격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보고서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카카오는 자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잘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욕도 좀 그만 먹어야 되고. 네, 맞아. 근데 이제 자회사가 잘하면 카카오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그건 네. 좋아서 주가도 오를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상장을 하면 안 되는데 자회사가 또 잘 나가면 상장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카카오 엔터를 비롯해 좀 늦어지기는 네. 했는데,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럼 여론이 또 우호적으로 변하고 하면은 또 다시 상장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상장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찌됐건 에코프로도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 상장하고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초반에 조금 잘 나가. 예. 에코프로 머티가 시가총액이 15조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에코프로 가치가 이게 꺾여버린 거예요. 이중 상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LG화학도 그랬고, 뭐 우리가 과거에도 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상장하기 전에 올랐는데 상장 후에 폭락해 버렸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근데 걱정되는 거는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또 모빌리티가 정말 알짜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돈 잘 벌면 주가나 실적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또 상장 이슈가 또 터지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주주 가치를 위해서면 카카오가 다 합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돈 있어야 그치? 하는 거예요. 근데 합병하면 좋을 텐데 메리츠 금융주주 얼마나 잘 갑니까? 아. 그러면 좋은데. 카카오는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쇄신을 좀 한다고는 했는데 네. 주주와 또 소비자들을 위한 쇄신이 돼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카카오는 좀 그 불편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죠. 참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는 또 이제 써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혹시 써보셨어요? 아, 저는 써보진 않고 앱만 깔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라긴 그래서 했어요. 저도 그 20만 원어치를 4만 얼마에 샀는데 몰라 뭐 그게 그래요?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걔네 어. 계산법이 독특해요. 막 쿠폰 막 13만 원어치 준다고 해서 뭐 스핀 뭐 돌려보세요 해서 무조건 거기다 그래요? 13만 원짜리가 당첨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봤죠. 근데 예쁜 쓰레기만 이만큼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품질은 좀. 예, 그래서 나중에 앱을 다 지워버렸던. 뭐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배당주도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근데 이제 배당주 메리트를 볼 때 항상 시가 배당률 5%다. 근데 이게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5.5% 시대인 5% 시가 배당률과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갈 때 5% 이게 상대적인 매력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지금 시점에서의 배당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 게 어쨌든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네. 과거보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중금리가 3%대니까 당연히 예전에 한때 5%까지 간 적도 있었죠. 그죠, 예금 금리. 네, 그때는 5% 배당 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3%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과거보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은 예전보다 많이 조금씩 늘려가는 편이니까, 아까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이익만 유지해도 연간 한 10% 가까운 배당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배당이죠, 사실은. 또 SK텔레콤 아니면 KB금융 이런 기업들도 6에서 7, 8% 배당이 나오니까. 네. 근데 금리는 적어도 예전보다 오르기 어렵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러면 결국엔 그 금리는 더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당주의 매력은 높아질 수밖에 저는 없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좀 분명히 좋은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아쉬운 게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합산가세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분리가세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배당으로 장기 투자해서 이 부의 증진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와버리면 종합소득에 가산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배당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최대.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은 굳이 배당을 이제 세금 때문에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만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ISA 이제 계좌 네네네. 한도 늘리겠다.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제 분리가세 혜택도 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하게 돼서 최대 5년까지 하면 2억까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4천만 원씩 5년 동안. 예,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상당한 저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 매력이 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금 이슈만 좀 약간 해결만 해준다면 네, 배당주 투자는 저는 뭐 언제든지 충분히 할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기존에는 그 배당 소득의 비과세되는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네, 200만 그걸 이제 원이었어요. 500만 원으로 네, 늘려준다. 맞아요. 그 초과하는 것도 9.9%로 네. 분리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ISA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로 주식을 사라.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여기 뭐가 있네요? 네. 아유, 아까부터 뭐가 반짝거려 있는데. 네. 책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달라졌네요. 표지가. 네. 투. 네, 투. 와, 이게 희대의 역작. 아, 진짜 시즌 1은 너무 어, 너무 감사하죠. 이게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예. 원래는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쓰기로 했거든요. 또 오, 네네. 바로 계약을 했는데 아, 늦어졌던 거예요? 늦어졌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바쁜 것도 있고 네. 또 증시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좀 미루다가 이제 더 미룰 수는 없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딱 3년 만에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썼어요. 이 쓰는 기간이 뭐 아, 그쵸. 한두 달에 되는 건 아니니까.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좀 써서 이제 작년 아마 10월에 이제 끝났고 이제 최근 이제 편집 예. 기간이 있었고. 예. 안에 보니까 장표나 그림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지난 시즌 1과 좀 달라진 게 시즌 1은 거의 기초 개념 위주로 그쵸. 했는데 시즌 2는 좀 실전에 가깝게 음. 그래가지고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실전 사례를. 그래서 사례 뭐 분석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직접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1편보단 2편이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1편은 완전 줄이니. 네, 맞아요. 근데 2편은 약간 실전인데, 아, 내가 지금 고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수도 아닌데, 그 중간 어디께 네.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주식 담당자랑 통화했던 내용도 실제 담아놨어요. 아. 어떻게 통화하는지. 아, 그거랑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는 법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파트별로 좀 나눠가지고 담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좀 참고서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사도 쟁쟁한 분들이시잖아요. 김영익 교수님, 김경민 위원님, 선진장님, 피터 케이님. 아니 왜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아, 이름은 누구지? 이대호 와이스트리트 대표. 네. 아, 이런 분들은 그냥 추천사가 그냥 쟁쟁합니다. 책에 조금 이제 있었던 내용도 그렇고 몇 가지만 네.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보면 21년도에도 그렇고 여전히 한 2, 3년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주린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실전 거래, 실전 투자, 실전 매매부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래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잃고 시작하고 물리고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끝없이 반복이 될까요? 일단은요 가장 큰 게 공부를 해도요 가장 그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는데 성과가 당장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요 공부 안 하고 했는데 성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얻어 걸리는 경우도. 20년도.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운 좋아서 수익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뭐 요즘 뭐 테마주들도 뭐,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뭐 괜찮다고 얘기해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대박 났죠. 불과 며칠 만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근데 자기가 막상 공부했던 기업은 안 가요. 아. 그럼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공부 뭐하러 하는지.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죠. 왜냐면 주식 공부라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하루 할 게 이틀 만에 많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 그거 하긴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또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처음에 한 달은 해요. 이제 시간 내서 성과는 안 나오죠. 시간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편한 길로 갑니다.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 딱 몇 줄 보고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래서 투자를 또 쉽게 하는 그런 경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예전에 그 피터 케이님 있잖아요. 네네네. 피터 케이님도 항상 했던 얘기가 쓴소리 되게 잘하시잖아요. 한 번씩. 아, 그 형님은 이제 쓴소리 대장이죠. 네. 근데 그분은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네. 뭐냐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네.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 하나만이라도 뭐 네. 예를 들면 반도체 나는 올해는 난 반도체만 파겠다. 파보래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렇죠. 반도체 보고서를 다 찾아가지고 그냥 딥하게 그리고 요런 제가 지금 PPT 만든 것처럼 자료 하나 만들래요 자기가 직접. 근데 그게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딥하게 공부를 해봤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나아진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걸 하기 전에 포기해요. 예. 근데 그 과정을 한 번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그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요 자료 중에 네. 제가 실제 이번 주말에요. 아, 네. 주말에 거의 제가 이 아이센스 있잖아요. 네네네. 연소결정. 제가 이 기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8시간 동안 실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이제 예.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네. 아이센스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만인 게 아니라 뭐 자회사도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소혈당 측정기가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내 몸에 24시간 부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네. 저 혈당이 이 수치를 넘어가면 알람이 오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인공췌장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인슐린 투입해주는. 예. 그렇게까지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아이센스를 이렇게 공부를 예전에도 좀 해봤지만 이번에 딥하게 공부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전 투자를 못하지만 네.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좋다고 하고 보고서 보고 이렇게 내가 좀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랑 직접 내가 한 몇 시간으로 직접 파서 하면요. 보이죠, 진짜. 확신이 생겨요. 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물량을 실을 수가 있어요. 비중. 이건 선진장님이 했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물량을 실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설프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어떤 게 됐더라도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뭐 주말 하루 진짜 시간 빼가지고 기초적인 것들은 좀 공부를 미리미리 평소에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제아의 고수분들 그 모셔서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노을 프라푸치노님도 그렇고 최근에 브릴리에님도 네, 그렇고 맞아요. 하나의 섹터에서 거의 진짜 전문가라는 소리 장인이죠, 들어도 장인. 진짜. 될 만큼의 딥하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고 또 이렇게 할 수 사실 있는 저도 거고. 반도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반도체를 저도 진짜 이제 저희 이제 채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진짜 딥하게. 근데 공부하니까 진짜로 그쵸.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진짜로 한번 하나만이라도 뭐 엔터를 하실 거면 엔터라도 파보시고 하나를 정해서 꼭 한번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은 지금도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고 있고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 주말에 직접 또 자료를 만들면서 또 전달을 또 해줄 준비들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잠깐만요. 네, 급한 받으세요. 아, 받으세요. 저기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네, 오늘 밥 먹기로 했는데. 2시간 더 할 거예요. 네, 빅 보스. 네. 사장님보다 더 네네네. 위에 계시는 분. 네. 그래서 공부한 만큼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공부한 그래야, 만큼 네. 비중을 또 실어서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수익률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비중이 중요하지 비중이 않습니까? 중요해요, 비중이 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비중 한 3% 산 것 같다가 그 더블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예, 크게 아무것도 아주 없죠. 도움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5%밖에 못 산 건 그 정도밖에 확신이 없는 거고 한 50% 비중을 실은 건 그만큼의 또 확신이 있다라는 뜻일 테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베팅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의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 뒷부분에 보니까 되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앞부분은 이제 개념 정리도 좀 네. 있는 거고,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거대한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예전에 네. 그 윤지호 대표님도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반보 앞서서 투자해라. 반보. 왜냐하면 주가가 실적보다 항상 6개월 먼저 움직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먼저 올라간 거. 네네네. 삼성전자가 주가 저점이 언제였냐면 실적 저점이 23년 2월이었거든요. 예. 2분기. 실적의 저점이 작년 2분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개선되는데
주가 바닥은 언제였냐면 22년 10월이었어요. 음. 뭐냐면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윤지호 대표님도 예전에 이제 그림 그리셔가지고 나오셨던 건데 네. 저도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주가 최고가 여기고요. 예. 실적은 실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가 최저는 먼저 나오고 예. 실적이 꼬꾸라지는데 주가는 벌써 돌리고 있어요. 예.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모든 업종이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 비중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7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체 상장사 중에서.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대부분 서비스 기업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주가 글로벌 기업이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이클이 좀 진폭이 작죠. 뭐 그들도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경기 민감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던 섹터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경기 민감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배터리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여긴 경기 민감주 아니다. 한 번도 사이클을 타보지 않은 네. 성장 산업에서. 근데 지금 사이클 타고 있잖아요. 예. 벌써.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인터넷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성장할 때 인터넷이 무슨 경기 민감주냐. 근데 알고 봤더니 광고에 민감해요. 광고는 뭐죠?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섹터도 경기 민감주로도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 보면 일부 통신, 유틸리티, 교육주 빼면 교육은 경기 안 좋다고 자녀 교육을 등한시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몇 개 극소수 빼면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은 거의 다 경기 민감주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알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거.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게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을 탄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전 사이클의 주도주는 피하라고 쓰셨어요? 네, 요거는 정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요거 보시면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네. 요 회색선 보이시죠? 중간에. 회색. 네, 길게 이 회색이 오른쪽까지 거. 기존의 그 한때 우리나라 시장을 풍미했던 주도주들이에요. 평균 주가 흐름이에요. 이 회색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정점을 찍죠. 네. 여기가 정점이에요, 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700일이 지났을 때. 1700일은 몇 년이죠? 한 5년? 5, 6년? 무슨 얘기냐면 어마어마한 이 주가 버블이 나온 다음에 네. 처참할 정도로 주가가 안 좋아요. 장기간. 이게 장기간. 이게 기아 빼고 다 안 좋아요. 기아가 이 차화정 장세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그때 주가가 기아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기아도 한번 이렇게 오르고 기아만이 전고점을 뚫었어요. 보이시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기억나시죠? 그렇죠. 옛날에 대구백화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영진약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카카오 21년도 네. 17만 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갔다 지금 얼마죠? 3분의 1 통 났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게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요. 오를 때. 주도주가. KMW 기억나시죠? 지금 아무도 관심 없지만 5G 대장주. 2019년에 우리나라 증시 빠질 때도 혼자 8배 올라간 게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처참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이클을 많이 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사이클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이클을 타고 성장할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올라갈 때. 왜냐하면 이제 포모 현상까지 네. 잡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율이 자금이 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쏠리면 여기다가 페나케라고 패시브 펀드까지. 패시브가 나은 괴물. 네. 연기금이나 이런 데 그냥 이 회사 싫어도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아무리 비싼 값에 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코스피 200에 있으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만큼 일정 부분 사야 네. 되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 페나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기계적으로 기계로 넣는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기업이 그러니까 버블이다 비싼 걸 알아도요. 그냥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좀 각성을 하셔야 네,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바꿔줬으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좋겠어요. 커졌다고 무조건 200에 넣는 거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함이 결국 이 피해 누가 보는 거죠? 어쨌든 뒤늦게 사죠. 투자자죠. 예. 과도함은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게 반복되리라 또 봐요. 어느 섹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중에 뭐 지금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 A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네.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AI가 어느 날 너무 주가들이 뭐 작년 2차전지처럼 막 폭발을 한다. 그럼 또 누군가는 거기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전 주도주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항상 한국에선. 근데 이거는 윤지호 대표님도 여러 방송에서 항상 좀 강조를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항상 그 선진장님이 항상 잘하시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 제일 잘하는 게 제가 네. 얼마 전에도 한번 식사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하는 게 스타일이 딱 그거예요. 주도 섹터 안에서도요. 남들이 안 보는 걸 찾아요. 아, 주도 섹터 안에서도 소외받는 걸. 그걸 잘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찾아내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동안 성공했던 배경은 못 오른 데서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이게 맞았을 때 업사이드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남들이 다 좋다고 한 건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투자하실 때 이런 것도 좀 한국 시장에서 이게 특징 중에 하나니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려도 많이 잃지 않고 맞으면 대박인. 네. 사실 그게 확률로 접근하는 가치 투자의 기본인 거기도 하고요. 아, 정말 아까 형수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꾸 신경 쓰여요. 괜히 와서 혼나실까봐. 나요, 괜찮습니다. 아까 그 PBR 0.9배 이하에서는 이제 사라라는 네네. 것도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0.9배가 깨졌죠. 오, 더 밑에요? 네, 지금 한번 여기 보시면 PBR 지금 제가 거래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PBR 한 배가요 2,775 정도 나와요. 오, 0.9배가 2,500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460이니까 깨졌죠. 사실은. 그래서 0.89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제가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빨갛게 쳐드렸지만 0.9배 이하인 구간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어요. 물론 0.9배 깨고 0.8배까지 가기도 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수익은 냈는데, 근데 저렇게 한국 증시가 빠졌다 올라오는 이유는 그 후에 이익이 다 증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올해 이익 증가하잖아요. 그쵸. 올해 금리 낮죠. 이익 증가하죠. 올해 이런 흐름만 봐도 저는 0.9배 이하에서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뭘 살 거냐? 그게 좀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의 문제지. 그건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거 참고해 네.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PBR 0.9배 이하에서 특히 올해 근데 뭐 이익도 계속 감익하고 뭐 금리 계속 오르고 이런 환경이면 0.9배라고 해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거든요. 네. 이익 증가, 그다음에 연준의 피벗 이런 부분들. 정부 어쨌든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양에 좀 적극적이에요, 되게. 의지가 있죠. 네,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죠, 어쨌든. 물론 이제 실현이 되어 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체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본다면 0.9배 이하 그렇게 뭐 저는 투자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0.9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빠지기도 더 해요. 빠질 수도 네.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비싸지가 부분인 거죠. 않다는 거죠. 네. 항상 이것도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또 지난해 주가가 빠질 때도 그랬고 한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맞다 그때 버티면 됐는데라고 되는데 이제 근데 막상 못 버텨요, 그때가 또 되면은 오늘. 또 늘 힘들고요. 항상 그게 반복되는 시장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게 하나. 네네. 저희도 이제 YG 클럽이라는 이제 네, 세미나를 하고 하는 계시죠.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애널리스트 얘기 들으면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과연 돈 버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여기 77개의 질문 중에 하나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보고 돈 벌면 다 보겠죠. 그럼 다 보자 되게. 네, 다 보자 되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저는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험 볼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수능 시험 잘 보려면. 근데 그거 참고서만 잘 본다고 시험 문제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고서 잘 본다고 다 100점 맞나요? 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봐야 그래도 실력은 느니까. 그래서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저는 정보 참고 역할로 좋은 거지, 이거 본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보고서가 좀 방패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하나 제가 이 책에도 냈던 예인데,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서 그래요. 이 보고서 보고 제가 화장품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그래요. 지금은 미래에셋으로 가셨는데 다올투자의 배송희 연구원님 계시거든요. 아, 네. 이분이 21년 9월 6일인데 그때 화장품을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LG생활건강이 그때 좀 안 좋을 때였죠. 그때 예, 100만 원 예. 이제 한 140만 원, 50만 원 할 때인데 예. 그래도 그때만 해도 왜 설마 LG생활건강이 계속 망가지겠냐.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화장품 헤게모니가 와. 브랜드사에는 끝났다. 아. ODM으로 간다. 아하. 그 이유가 뭐냐면 왕홍 있죠. 네네. 그 중국에 그 마케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브랜드 회사들이 중국에서 영업을 할 때 마케팅 경쟁을 좀 많이 했대요. 그렇죠. 비용 들어가죠. 네. 그럼 저비용으로 했던 게 왕홍이래요. 왕홍에 돈을 주고 인플루언서죠, 그렇죠. 중국에. 그렇죠.
근데 왕옥 마케팅 비용이 급증을 해버렸대요. 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여기도 마케팅을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한다고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게 중국에 자기네 그 로컬 브랜드를 중국 그쵸. 지역 여기도 갑자기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걸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 ODM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공장에 맡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명품 화장품마저도 잘 안 팔리는데 경쟁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케팅 비싸야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은 누구한테 좋냐면 ODM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경쟁이 서로 치열해지면요. ODM은 물량 받기가 바쁘대요. 아.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근데 한국 ODM은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고자 하는 네. 자기 브랜드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대장장이한테는 좋은 거다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2년 거의 한 3, 그러니까 4개월. 21년 9월. 네. 근데 제가 옆에 주가 써놨죠. LG생활건강이 당시 주가가 143만 3천 원인데 지금 얼마냐면 32만 원. 2,000원. 그때 여기 나왔던 코스메카 코리아 ODM이죠. 예. 16,200원인데 38,850원. 2배 이상. 이 보고서를 보고 교체를 하셨거나 예. LG생활건강에서 아니면 화장품 나 브랜드 안 할래. 무슨 얘기죠? 방패가 된 거예요. 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렇죠. 물론 애널리스트들도 예. 틀릴 수 있는 예. 거고. 근데 이런 걸 보고 이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표들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본다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활용할 때 그렇죠.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걸 막아줬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보고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보고서가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보고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히 애널리스트들 뭐 못 맞춘다. 이러고 막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만 잘하시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너무 좀 고정관념 때문에 버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책에도 이런 내용들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와이스트리트도 이제 세미나 하고 계시지만 정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까먹게 하는 것도 저는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잘 써주시니까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애널리스트의 어떤 탑픽, 목표 주가 얼마, 투자 의견 뭐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예. 합니다만 거기 매여 있지 마시고요.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 그 속도, 그 논리를 보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맞아요. 수 있는 사실 그게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YG 클럽이라는 거 하면서도 아 이래서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뭐 애널리스트 분들 어디 가서 막 이게 많이 먹으니까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안 나서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현실적인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수익과도 또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는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저는 약간 요거 묶어서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은 최소한 이거는 읽고 투자를 하셔라.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이제 난 주린이라 잘 몰라. 나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할래.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좀 보십사.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한결같은 이제 성실함으로 우리 염성환 이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 얼른 또 이제 식사하러 네. 가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